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자, A매치 주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브라질전 했고 칠레전까지 네. 이제 두 경기를 마무리했는데 변화 속에서 결과를 잡았던 뭐 나름 유의미한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칠레전 리뷰와 파라과이전 세 번째 경기 프리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칠레전부터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벤투 감독이 의외로 칠레전에 좀 큰 폭의 변화를 택했습니다. 뭐 4년 가까이 제가 지금 벤투 감독을 지켜보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굉장히 보수적인 스타일. 그러니까 이를 감안하면 지금 전술부터 선수까지 상당히 큰 폭의 변화를 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칠레전 프리뷰에서 말씀드린 대로 브라질전을 통해서 우리의 현 주소를 좀 확인을 했다면 칠레전은 여기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러니까 개선을 위한 첫발 정도로 보시면 좀 될 것 같다는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일단 선발 라인업을 보면 이제 중앙 수비 오른쪽 센터백에 오른발잡이인 정승현 선수 돌아왔고요. 우측 수비에 이용 대신에 김문환이 이름을 올렸고요. 황인범이 한 칸 내려선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섰고 황인범이 뛰던 자리에 작은 정우영이 들어왔던 게 좀 눈에 띕니다. 여기에 또 손흥민이 최전방 손톱이 되면서 황희찬이 왼쪽, 나상화가 오른쪽 날개로 포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역시 빌드업 부분에 대한 개선. 브라질전에서 이제 왼발잡이 김영건이 오른쪽에 서고 정우영 선수가 원보란치로 혼자서 볼을 받다 보니까 여기서 많은 문제가 벌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실점 위기를 맞았거든요. 일단 정승현이 들어와서 이제 빌드업 방향 선택이 한층 용이해졌고 탈압박이 좋은 황인범이 큰 정우영을 도와주면서 지난 브라질전에 비해서는 한층 빌드업이 좋아졌습니다. 사실 최종 예선에서도 이런 상황이 됐었는데 정우영이 원보란치 섰지만 황인범이 엄청난 활동량으로 이를 커버하고 또 이재성이 함께 도와주면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사실 이재성 선수의 저는 공백이 굉장히 크다고 느끼거든요. 이재성이 이탈로 인해서 이 형태 자체가 무너져 버렸는데 벤투 감독은 일단 익숙한 대로 황인범을 한 반 칸 정도 내리면서 후방 쪽에서 볼이 전개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정우영 카드를 통해서 이재성의 공백을 메웠는데 정우영이 소속팀 프라이브루크에서는 주로 10번 자리 그리고 또 때로는 8번 역할을 또 맡기도 했었는데 폭발적인 스피드로 잘 알려져 있지만 수비 시의 헌신 굉장히 돋보였던 선수거든요. 벤투 감독이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우영 카드 굉장히 좀 충분히 주목할 만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재성이 수비나 연계에서는 아무래도 뭐 정우영 선수보다 위에 있겠지만 압박도 그렇고 폭발력적인 측면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재성의 자리가 기본적으로는 10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골에 관여해야 되는 포지션인데 무엇보다 이제 우리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본선에서는 보다 역습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상황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얼마나 폭발력을 줄 수 있느냐도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는 정우영이 이재성 대체자 혹은 경쟁자로는 굉장히 좋은 카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날 정우영은 벤투 감독 기대한 대로 미드필드 싸움에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또 스피드적인 측면에서 좋았거든요. 연계면에서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향후 대표팀 내에 더 넓은 입지를 넓힐 수 있는 좀 그 기회장을 마련했고요. 특히 선제골 과정에서 황희찬의 네. 골을 만든 그 장면, 탈압박 후에 측면으로 벌려주는 패스, 그게 굉장히 좀 좋았던 장면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더 보면 손톱. 네, 저는 손톱 효과가 두 가지라고 보는데 일단 손흥민이 골대 가까이 위치하면서 득점을 노릴 수 있게 됐다. 이게 좀 중요하고 네. 벤투 감독이 지난 브라질전에서 손흥민을 왼쪽 날개에 두면서 연계보다 초점을 맞춘 상황이었는데 네, 자주 내려왔죠. 네, 물론 후반에 위치를 좀 뭐 섀도우로도 가기도 했고 최전방으로 가기도 했지만 이날은 아예 최전방에 두면서 훨씬 더 득점에 가깝고 역할 자체도 제로톱에 가까운 움직임 보이면서 연계나 움직임 모두 훨씬 더 위협적으로 변했고요. 실제 또 여러 차례 슈팅을 날리면서 골과 달아오는 상황을 만들었기도 했습니다. 이게 토트넘에서 노리치전과 좀 비슷한 양상이었어요. 이게 그때도 약간의 몰아주기가 있었잖아요. 손흥민 득점을 하라. 근데 이날도 정우영부터 해서 황희찬부터 손흥민, 형민이 형 한 골만 넣어. 센츄리 클럽 그러니까. 가입 기념골을 넣으라고 하는 것처럼 패스를 많이 찔러주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쨌든 손흥민이 더 많은 득점 기회를 노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그렇죠. 저는 이 부분에 주목하고 싶은데 손흥민이 최전방으로 가면서 황희찬이 왼쪽에 자리 잡게 됐습니다. 사실 황희찬을 왼쪽에 두기 위해서 손흥민을 전방에 넣는다라고도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벤투 감독이 황희찬을 계속 오른쪽에 두고 상황에 따라서 왼쪽으로 자리를 바꿨는데 이날 붙박이에 두면서 좋은 기회를 많이 만들어냈거든요. 제가 지겹도록 말씀드리지만 황희찬은 왼쪽 혹은 투톱에 가까운 자리가 사실 맞는 자리거든요. 네. 이 자리에 둘 때 가장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드리블 치고 왜 그러냐면 드리블을 기본적으로 볼을 연결하는 것보다 먼저 잡아서 드리블을 치는데 능한 선수인데
드리블 친 다음에 다음 단계로 갔을 때 시야적으로 왼쪽에 뒀을 때 패스나 슈팅 들어갈 수 있는 각이 훨씬 더 많이 생기거든요. 실제 득점도 거기서 나왔고요. 네. 어쨌든 손톱 효과로 인해서 변화가 생기면서 공격적인 움직임이 한결 다양해진 게 이날 좀 긍정적인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추가적으로 황희찬 선수를 끝까지 남겨뒀잖아요. 본래는 이제 경기를 하면 이제 후반 중반 정도에는 좀 바꿔주거나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쪽에 변화를 좀 주곤 했는데 끝까지 남겨두니까 이제 추가 시간에 페널티를 얻는 장면까지 만들어냈고, 그러면서 나는 이제 쉽게 뺄 수 있는 선수가 아니다. 프리킥이었죠. 네, 프리킥. 나는 쉽게 뺄 수 있는 선수가 아니란 것을 조금 벤투 감독 앞에서 무력 시위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물론 이제 브라질과 칠레 수준 차이는 고려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패스 전개 속도가 빨라진 게 좀 인상적이었다. 이게 여러 가지가 맞물린 결과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일단 칠레의 압박이 브라질보다는 생각보다 강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예. 예, 이게 벤투 감독도 남미 특유의 적극성을 좀 기대한다고 했는데 그런 적극성이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아서 골키퍼부터 큰 정우영, 황인범이 좀 편안하게 전진 패스를 찔러줄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요. 여기에 측면에 나상호, 황희찬 그리고 중앙에 정우영과 같이 공을 잡았을 때 빠르게 돌아서 공격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발빠른 선수들이 있다는 것도 패스 전개 속도가 빨라진 그런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만약에 벤투 감독이 이제 상대를 떠나서 빌드업 축구를 좀 고집을 좀 한다면 브라질전에는 이제 백승호, 정우영 세우고 그 앞에 황인범 세워서 네네. 약간 중앙 미드필더 성향 선수를 3명 세웠는데 오히려 빌드업이 잘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날은 한 명을 줄였는데도 빌드업 잘 된 걸 보면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예, 어떤 선수한테 어떤 역할을 맡기고 어떤 임무를 주느냐, 그리고 그 선수가 얼마나 임무를 잘 수행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요 시스템으로 가는 게, 이재성이 돌아온다면 그 앞에 세우면 되니까 요 시스템으로 가는 게 한국 축구에 좀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전진 패스가 많아지고 전개 속도가 빨라졌다고 하는 측면에서 주목할 게 이날 좋았던 게 사실 속공 상황에서 좀 더 좋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 해외 무대에서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상대 문전에 상대 수비가 완성되기 전에 도달하는 게 역시 중요하다는 측면을 다시 한번 느껴졌고요. 네. 이날 역시 아쉬운 장면도 좀 있었습니다. 네. 먼저 얘기해 주시죠. 네. 수비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얘기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브라질전에 비해서 좀 좋아졌다는 거지 절대 좋다고 말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상대 마무리가 좀 더 좋았더라면 훨씬 더 많은 실점을 할 수도 있었고 브레레토한테 계속해서 기회가 갔었어요. 네. 물론 이날 권경원, 정승현은 플랜 B도 아니고 C나 D에 가까운 옵션이긴 하지만 상대 돌파나 침투를 너무 쉽게 허용을 했고, 측면 수비도 이야기해야 되는데 김문환이 들어오면서 지난 브라질전에서도 그랬지만 스피드적으로는 상대 수비를 쫓아가긴 했지만 1대1 경합에서 우위를 점하지는 못했거든요. 홍철은 확실히 전성기에서 좀 내려온 모습이고요. 측면에서 상대를 공격은 물론 수비에서도 압도를 못하니까 전체적으로 중앙 쪽에 좀 부담이 커지는 모습이었고, 여기서 뚫리니까 우리가 갖고 있었던 수적 우위에 대한 효과가 거의 없었어요. 예.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고, 물론 김영권, 김민재가 들어오면 중앙이 달라질 수 있기는 하지만 측면은 사실상 변화를 줄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다는 점. 왼쪽은 김진수 선수 정도 들어올 텐데 네. 본선에서 만날 특급 윙어들을 상대로 하는 수비법은 좀 만져야 되지 않을까. 그 윙어들과 협력 수비라든지 그런 면에서 손톱이 중요할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를 수비하는 쪽에 좀 쓰기엔 좀 아깝잖아요. 이 부분이 좀 더 세밀할 필요가 있고, 빌드업 측면에서도 개선은 됐지만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었다. 앞으로 나가는 패스가 여전히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상대가 수적 열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회를 생각보다 얻지 못한 게 공격 진영까지 나가는 패스에 대한 아쉬움이 분명히 좀 있었거든요. 네. 우리 공격수들이 좋기 때문에 브라질전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일단 앞으로 잘만 보내면 기회가 만들어지기는 해요. 그러니까 뒤로 가는 상황보다는 좀 더 모험적으로 갈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야 되는 게 벤투 감독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 들고, 공격 쪽에서 나상호 쪽에 대한 좀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 나상호도 사실 왼쪽이 더 좋은 선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완전히 평가를 하긴 어렵지만 손톱에 황희찬이 왼쪽으로 갈 경우에는 오른쪽에 엄원상 이날 좋았죠. 이동준, 권창훈 카드가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측면 수비수 많이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짧게 하면 저는 크로스가 이게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일단 공간으로 밀어 넣으려면 정말 정확도가 있다거나 아니면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춰서 그게 딱딱 각이 맞다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고, 선수를 보고 줬다기에는 정확도가 너무 떨어지는 크로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와 기대가 되다가 갑자기 허무하게 공이 엉뚱한 대로 상대에게 역습을 허용하는 그런 크로스는 좀 지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벤투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요. 네. 10일 수원 월드컵 경기에서 펼쳐지는 파라과이와의 3차전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라과이 어떤 팀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파 랭킹부터 보겠습니다. 2017년에 최고 랭킹이 30위까지 올라갔던 팀인데요. 차츰 내려가다 현재는 50위.
브라질이 1위, 칠레가 28위, 그리고 마지막 상대인 이집트가 32위입니다. 파라과이가 6월에 만날 팀들 중에 A매치 랭킹이 가장 낮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얕잡을 수 없는 이유는 조금 뒤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파라과이는 진짜 산타크루즈. 산타크루즈. 칠라베르트. 아직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 많은데 네. 그래도 어떤 팀인지 보시면 일단 지난 일본전이 바로미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브라질, 칠레는 최근 경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 경기를 통해서 좀 분석을 했어야 되는데 파라과이는 지난 2일 사포로에서 일본을 만나서 1대4로 대패를 했습니다. 그 경기를 통해서 가장 최근 파라과이 상태를 어느 정도 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길레르모 바로스 스켈로토 감독, 이 감독이 이제 4-2-3-1 전술을 꺼내면서 이름이 약간 거장 같은 느낌이네요. 스켈로토 들어가면 축구를 좀 잘하는 이름이긴 한데 공격적으로 나섰지만 뭐 체력적인 문제도 드러나고 수비 쪽 집중력, 특히 크로스에는 무방비로 허용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면서 대패를 했습니다. 일본이 슈팅만 28개를 쏘면서 일방적으로 두들기는 그런 양상이 됐고요. 뭐 데를리스 곤잘레스의 개인 기술에 의한 중거리 슛 득점으로 체면치를 했지만 이번 월드컵 남미 예선에서 10개 팀 중 8위를 한 그런 끔찍한 경기력이 좀 반복이 됐습니다. 물론 지금 평가전인 만큼 실험도 어느 정도 했고 주요 선수들이 빠진 점에서 어떤 까임 방지권을 좀 얻을 수도 있지만 현지에선 그다지 여론이 좋지 않은 게 좀 사실이고요. 한국을 상대로는 분위기 전환을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스쿼드 어떤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빠진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한국전에는 조금 더 나은 스쿼드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일본전 보면 뭐 미겔 알미론 같은 에이스도 출전했지만 수비 쪽과 미드필더진의 변화가 심했습니다. 수비수 주니오르 알론소의 경우는 소속팀의 반대로 이번 아시아 투어에는 불참을 했고요. 대부분은 지금 브라질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오지 않거나 늦게 오거나 그러고 있는데요. 이번 한국전을 앞두고는 주장이자 핵심 센터백인 구스타보 고메스 선수, 그리고 센터백 파트너인 파비안 발부에나, 요 선수는 들어봤을 겁니다. 웨스트햄. 네, 웨스트햄에 뛰고 지금 러시아에서 뛰는 선수인데, 그리고 핵심 미드필더인 마티아스 빌라산티, 그리고 공격수 세바스티안 페레이라가 한국전에는 참전을 합니다. 그런 만큼 스쿼드가 한층 강화된, 어떤 의미에서는 일본전이 워밍업이었고 한국전이 실전이라고 시차 적응 차원에서도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다가 주전 골키퍼인 안토니 실바가 일본전에서 백업 대기했거든요. 실바까지 돌아온다면 수비 쪽 무게감은 확실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만만한 팀은 아니겠군요. 우리 입장에서는. 네, 아마 뭐 칠레보다는 이제 파라과이 내부적으로 볼 때는 좀 더 나은 스쿼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파라과이 감독 이야기 살짝 했었는데 스토리가 재밌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감독 이야기 참 좋아하는데, 감독은 앞서 언급한 대로 스켈로토 감독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엘 멜리쪼라고 해서 쌍둥이라는 닉네임으로 불렀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쌍둥이가 있습니다. 이 구스타보 바로스 스켈로토, 두 선수가 이제 선수 출신이고 현재는 이제 길레르모 감독을 맡고 있고, 그리고 구스타보가 이제 수석 코치를 맡아서 이제 보카 주니어스부터 이제 꾸준히 같이 LA 갤럭시 거쳐서 파라과이 대표팀까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나름 족보가 있는 분이군요. 네, 여기서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나름 유명한 쌍둥이 형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길레르모 쪽이 좀 더 유명했습니다. 이제 보카 주니어스 레전드 공격수고요. 그런 인연으로 보카 주니어스 감독까지 맡았습니다. 스타일은 공격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펩 과르디올라 한참 좋았을 때, 현재는 좀 꺾인 상태지만 한참 좋았을 때는 펩 과르디올라처럼 이제 빌드업 강조하고 공격적인 전술로 조금 유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백을 쓸 때 센터백 사이를 벌리고 그 사이에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를 내려서 빌드업에 관여하고, 그리고 측면 양 윙어를 가운데로 좁혀서 그리고 풀백의 오버랩을 강조하는. 아니 과르디올라가 아니라 벤투 축구네. 벤투 축구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좀 그 이제 포체티노의 토트넘과 역습 상황에서 조금 닮았다는 평가도 있고요. 빠르겠군요. 네, 어쨌거나 이제 빠른 축구, 이제 역습 축구, 그리고 조금 과르디올라 감독처럼 볼 소유하는 좀 공격적인 어떤 전술을 활용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선 경기들에 비해서 확실히 스쿼드는 조금 무게가 떨어질 수 있겠지만, 네. 우리가 아는 유럽파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래도 지켜볼 선수는 있겠죠. 저희가 이제 칠레 프리뷰 때도 브레레톤 얘기를 오래 했습니다. 잘했어 근데. 그러니까요. 저희가 내가 내심 안 나오면 어떡하지 생각했는데 나와서 이제 득점과 비슷한 장면도 만들어냈고, 이 팀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뭐 산타크루즈 같은 선수들은 은퇴했지만 안토니오 사나브리아,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뛰는 공격수인데요. 이 선수가 지금 이번에 빠졌습니다. 그나마 이제 남은 선수 중에 유명한 게 이제 미겔 알미론. 제일 유명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팀도 좋고 뉴캐슬. 네, 프리미어리그 이제 뉴캐슬을 뛰는 선수, 앙증맞은 외모와 이제 빠른 스피드로 잘 알려진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그 월드컵 예선부터 꼴찌를 뛰었지만 실질적인 에이스는 앙헬 로메로 선수입니다. 네, 로메로. 예, 앙헬 로메로 선수는 예선에서만 4골 3도움을 하면서 팀 내에서 가장 많은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아르헨티나전에서 동점골을 만들어서 1대1 무승부를 이끌기도 했고요. 오른쪽 측면에서는 오른발잡이. 그럼 윙어네. 예, 윙어입니다. 그러니까 문전압 득점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 알미론이 과정이 좋다면 로메로 선수는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선수라고 보여지거든요. 여기다가 로메로는 일본전의 후반 중반에 교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출전 시간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여기에 공격형 미드필더 오르티스 선수가 주전인데 이 선수와 함께 공격을 이끌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일본전에도 이제 데를리스 곤잘레스의 중거리 슛도 나왔지만 그 전에도 프리킥이라든가 중거리 슛으로 골문을 위협하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그 점 역시 저희 중원에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파라과이 역대 전적 보니까 6번 만났더라고요. 네, 역대 국가대표 맞대결에서 6경기 2승 3무 1패 우위를 점했는데요. 1986년 첫 대결에서 패한 뒤에 36년째 이제 무패입니다. 뭐 말이 36년인데 뭐 많이 만나진 않았지만 어쨌거나 최근 2경기에서 연승을 하고 있고요. 가장 최근인 2014년 10월 천안에서 만나서 2대 0으로 승리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때 신태용 감독이 그 감독 대행했던 시점이 아닌가. 네, 그때 그러네요. 아마 김민우가 골을 넣었던 걸로 맞아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네. 파라과이전은 아무래도 또 이 연장선상이 될 것 같아요. 현재 드러난 문제를 보완하는 또 다른 단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역시 좀 빌드업적인 부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수비적인 측면에서 어떤 힘을 줄 것인지 황희찬이 또 이날부터 빠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어떤 변화를 줄 것인지가 크게 세 가지로 볼 부분일 것 같고요. 지난 칠레전에서 나서지 않았던 선수들이 복귀할 경우 뭐 김영건이나 황의조 선수 등이 있겠죠. 달라진 라인업의 변화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벤투 감독이 1위 1비보다는 이 조금씩 수정을 통해서 월드컵 본선까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세 번째 경기 역시 지난 브라질전, 칠레전과 연결선상에서 보면 훨씬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어느 정도 선발 라인업은 머릿속에 조금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건 예전부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 2차전 때 안 뛴 선수 중에 뭐 김태환 선수라던가 네. 뭐 조규성 선발 카드 한 번도 안 썼으니까 조규성 선발, 뭐 송민규 선수, 김동현 선수의 뭐 데뷔전이라던가 요런 게 조금 나오지 않을까 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의미는 없지만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 틀린 것 같아서 좀 불안하긴 한데 파라과이는 잡아야죠. 네, 칠레 잡고 파라과이 잡아야 되는데 저는 스코어 2대 0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뭐 황희찬 선수가 빠져서 지금 공격적 무게감도 떨어지긴 했지만 손흥민보다는 좀 다른 선수들이 좀 득점을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전 2대1 승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파라과이가 시차 적응을 마쳤고 맞아요. 우리가 상대하기에는 조금 더 까다로울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홈 어드밴티지와 전력차는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자, 지금까지 벤투 이야기 해봤습니다. 파라과이 전에서도 멋진 경기 보여줬으면 바람 담아서 이날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